네, 안녕하세요. 저 삼성증권의 글로벌 주식팀장 장효선입니다. 요즘 투자가 상당히 힘들죠? 앞에 박세익 전무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거보다는 단기적인 매크로 환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오랫동안 보자. 그런 주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런 주식들 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요. 어떤 식의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올해 상반기가 역대급이었는지를 한 번씩 설명드릴 텐데요. 진짜로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22년 정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왔던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약간 황당했던 게 제 주변에 보면은 너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고요. 차가 많고요. 포르쉐가 넘쳐나고요. 17만 원짜리 신라호텔 뷔페가 3개월치 다 마감이 됐고요. 기업들은 너무 건전하고 망할 기업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것들을 다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 그러다가 하다가 역대급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요즘은 뭐 10년 내 대폭락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고요. 보통 했다 하면 몇십 년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했지만 얼마 만에 인플레이션이냐?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PPI, 전 세계적으로 제조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조 대국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이 정도가 전 세계의 제조 대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유럽에서의 최대의 제조 대국, 독일이 PPI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서 물건을 만드느냐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 차트 보시면 황당하시죠? 네, 77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한 4, 50년 동안 평균적으로 1.86%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25%, 2월 달에 26%, 5월 달에 34%?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가가 이 제조 회사들이 제조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럼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식의 비용 부담을 정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100년 이래라고 하는 게 100년 동안 1922년 이후에 처음으로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럴 수가 있나요? 보통 한 6주 정도 하락을 했으면 연속으로 하락했으면 다음 주는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100년 만에 처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채권 시장 요즘 주식시장 힘들어서 채권으로 넘어갔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니까 해서 도망가신 분들은 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 금리가 역대급으로 급등을 해버려서요.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1787년 이거 너무 오래전이라서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상반기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234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올해 상반기는 정말 역대급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도 28년 만에 처음이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인플레이션 충격이 심각했습니다. 2분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리겠어? 라고 했는데 빅스텝이라는 용어 나왔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 나왔죠. 빅스텝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는데 어느덧 자이언트 스텝에 저희는 익숙해져 있고 이 다음 분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달에는 또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분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어하다 한 대 맞았고요. 2분기에 금리 인상 때문에 어어하다 한 대 맞았는데 이제 3분기지 않습니까? 그럼 3분기 과연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실적, 왜냐하면 인플레와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개별 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3분기에는 이 실적
실적의 충격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도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한국 시장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는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어제 다행히 삼성전자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안도 랠리를 주기는 했지만 향후에 나올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그림 한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 페드의 파월 의장은 하이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리세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처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두 개가 거의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리세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실제로 저희 생각에는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적인 정의로는 경기 침체는 그냥 아주 구조적인 또 주변에 엄청나게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런 부분들이 정성적으로까지 평가가 돼야지만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술적인 정의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리세션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정성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선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리세션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다 내년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리세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밀가격, 구리가격, 금리 2년물을 한번 놓고 보셔도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도 이 공식적으로 지금이 리세션이다라고 인정을 한 건 아니지만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리세션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가 한번 보다 보면 사실 상당히 황당하게도 요즘 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이 G2 시대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권선징악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한 것은 러시아를 저희가 악당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동화 속에서는 그런 악당은 항상 큰 처벌을 당하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은 되게 큰 박수를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악당이 어마어마한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거의 20년 내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 정도 수준까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러시아의 루블화 환율하고 러시아의 증시거든요. 뭐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즘 미국, 예전에 미국 말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척까지도 했었는데 미국 얘기 절대 안 듣죠. 바이든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우디. 오른쪽 한번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거의 1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15년 내 최고치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매를 휘두르는 정의의 사자들은 매가 너무 무거워요. 매를 휘두르다 보니까 근육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 충격을 심하게 맞았고 그나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자원도 많고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버티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괜히 미국 따라서 러시아 응징한다 그랬다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마 유럽은 진짜 리세션이라고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정의의 사도들이 때리는 기업들, 때리는 나라들, 러시아라든지 사우디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지금 보면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실적도 좋고 뭐 경기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겠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기본적으로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원자재 같은 거를 많이 조달을 해놨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라간 가격에 다 팔아먹고 원재료가는 낮았다 보니까 기업의 마진은 많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1분기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에서 이 매크로의 환경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이런 식의 충격을 과연 기업들이 얼마만큼 흡수를 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밑에 한번 보시면 그럼 좀만 기다려보자. 개별 기업들이 이제 조만간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을 발표하면 그 실적을 듣고선 추정치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이 어두운 전망이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시면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의 주가를 다 끌어내렸죠. 어제 다행히 삼성전자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글쎄요,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얼마 전에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 투명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주주들과 또 기업 간의 소통이 진짜 투명해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속이고 이제 이런 식의 컨셉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달러의 영향으로 2분기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추정치의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최대의 수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한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비용을, 만약에 또 저희가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비용을 한 달에 $10 정도를 낸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13,000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3를 받았는데 이제는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로 인한 환차 손이 발생을 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세계 최대의 수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강달러 현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재고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2분기의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겠다. 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실적을 가져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극단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 텐데 그 가이던스가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기업들의 부담이 또 투자자들한테 쇼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그 박세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힘들다고 다 힘들지 않죠. 오히려 힘든 게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저희가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쪽은 세계 최고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비하기가 쉽지 않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애플과 아마존의 EPS의 추정치의 변화,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인플레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발생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그랬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매크로 환경의 변화, 극악의 환경이 왔어도 EPS의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 배송해야죠. 직원들 거의 220만 명 고용하고 있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의 그 비용들을 갖다가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물건을 갖다 제때 조달을 할 수 없죠. 공급망난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애플은 계속 레벨업이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레벨 다운이 됐다. 한마디로 이게 개별 기업 간에도 펀더멘탈의 격차가 이런 최고의 기업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맨 오른쪽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하고 월마트인데요.
예, 코스트코를 한번 보시죠. 뭐 월마트를 먼저 보시죠. 월마트 한번 보시면 아우 뭐 이게 엄청나게 예, 밑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트코하고 쫙 벌어지고 있죠. 인플레 관리에서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상대적으로 코스트코가 저렇게 잘 버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저희의 그 삶의 패턴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 많이 가보셨습니까? 코스트코 한번 가시려면 예, 뭐 저 양재점을 가신다라고 하시면 그 앞에 서초 IC부터 양재로 나가는 게 차가 막히고 있죠. 그래서 그 양재 IC 나가자마자 코스트코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주말에 한창 시간대는 주차하는 데만 1시간에서 2시간 걸리죠. 들어가고 나면은 사람들 완전 아수라장에 난리가 나죠. 그거 한번 갈 때마다 내가 돈만 많으면 여기 강남 신세에 가서 폼나게 그냥 쇼핑해서 먹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코스트코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요. 요즘 눈 떠보니까 저의 주식의 잔고 계좌가 엄청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로 돈 번 줄 알았는데 암호화폐도 완전 망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빠진다라고 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백화점 가서 펑펑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주말에 엄청난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코스트코로 더 간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주유소가 또 있거든요. 코스트코 멤버십 사람들만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훨씬 쌉니다. 미국에 원래 기름값이 쌌을 때는 아무 데서나 주유하고 편하게 그냥 돈 좀 더 쓰면 되는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코스트코에 인산인해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강력한 고객 지배력과 또 그 고객들한테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거를 달성한 코스트코 같은 기업한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월마트라든지 타겟과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던 반면에 코스트코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마디로 요즘은 주식하기 솔직히 상당히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식을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원래 옛날부터 좋았던 기업이잖아. 에이, 들고 버티면 되겠지. 나 이 제품 많이 사용하는데. 라는 관점에서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저는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대차 주가가 2011년에 지금보다 주가가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 한번 들어갔다가는 2011년보다도 아직도 주가가 낮으니까요. 그때 그냥 은행 예금만 넣어놨어도 따블이 됐을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빠졌는데라고 그냥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심지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조차 요번에 코로나 시대를 잘 애플 대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이 옥석가리기라는 용어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들어봤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옥과 돌을 가려야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옥들이 돌 속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너무 질려 있기 때문에 이름에 테크자 들어가면 일단 다 던집니다. 예전에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다 샀죠. 요즘은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다시 다 팔죠. 뭐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엔 바이오 주식이 다시 좀 오르고 있긴 한데 한마디로 그 시장의 분위기의 흐름을 갖다 많이 타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뭐 테크, 소프트웨어, 뭐 고평가, 고성장주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전부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시기에서의 옥들이 돌 속에 많이 섞여 있는데 찾기가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기업 이름은 안 가렸습니다. 왼쪽에 한번 보시죠. 주가는 항상 펀더멘탈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펀더멘탈을 저희는 EP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노란색 선이 EPS인데요. EPS는 계속 주가랑 동행해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EPS가 2022년에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뭐죠 이게?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밸류에이션 어떻게 됩니까? 2017년 이후에 최저인 것 같지만 거의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참고로 이 1SD
이게 뭐냐 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통계학적으로 보통 평균이 있으면 1SD 마이너스 1SD, 한 배의 표준 편차 사이에서 그 통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2 데비에이션, 2배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 그게 넘어갔을 경우는 아웃라이어로 잡힙니다. 분명히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한창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세컨 데비에이션을 넘었죠. 그랬다가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보십시오. 바닥에 마이너스 2배 표준 편차를 넘어섰고 이게 거의 마이너스 3배 표준 편차까지 간 거예요. 진짜 너무 싸다. 이거는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이 뭐냐면 미국의 최대의 대표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하나인 세일스포스닷컴입니다. 시가총액이 한때는 삼성전자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한 350조, 400조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한 200조 정도 될 거예요. 200조 정도면 하이닉스의 3배 정도 사이즈인 초대형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종목이 흔하지만 한국으로 따지면은 거의 초대형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조차 이렇게 많이 빠졌다. 제가 지금 딱 세일스포스닷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뭐 루이비통, 뭐 구글, 어도비, AMD, 뭐 에르메스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몇몇 개만 사례를 들어온 거지 찾아서 놓고 보면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 이맘때쯤 저희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들을 개별 기업들마다 중국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하나씩 비교해서 발간을 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셔서 EPS가 괜찮은데 주가만 박살이 났네.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데 EPS도 같이 박살이 납니다. 아마존도 그랬어요. 넷플릭스 그랬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극단적인 매크로 환경, 인플레 환경에서 버티지 못하고 EPS가 급락하는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계속 꾸준하게 EPS가 좋아지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향후에도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려움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AMD와 코카콜라의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AMD는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업이고 특히 이런 식의 CPU가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에도 채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AMD는 인텔의 마켓쉐어를 잡아먹는 최고의 성장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쌌죠. 코카콜라 성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항상 AMD보다 훨씬 낮았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즘 아무도 핸드폰 안 쓴다며, 아무도 PC 안 쓴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AMD가 폭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18배, 코카콜라가 24배? 이 지금 누가 성장 준가요? 누가 가치 준가요? 컨셉만 갖고 주식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컨셉으로는 요즘은 성장주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싼 가치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컨셉인데요. 근데 가치주가 안 싸요. 오히려 성장주가 더 싼 종목들도 수두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BOA에서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가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많이 유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에 20번의 베어 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그 베어 마켓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분석 아닙니다. 이 20번의 그 베어 마켓을 평균으로 내서 보니까 약세장이 언제 끝나냐? 10월 19일 날 끝난다고 합니다. 평균치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특별한 분석 아닙니다. 얼마까지 빠지냐? 3,0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3,800이거든요. 3,900. 앞으로 20% 더 빠진다는 겁니다. 그 충격은 어디서 오냐? 바로 기업의 실적에서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개별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이 발표가 되고 3분기 가이던스 나올 때 저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내일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10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5년간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네요. 얼마까지 오른다고요? 6,000포인트까지 오른답니다. 믿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과거 20번의 사례를 통계적으로만 갖고 와서 그냥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향후 5년간 따블이 날지 안 날지 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3분기 때 다시 한번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핵심 기업들, 아까 전에 옥석을 가렸을 때 지금보다도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그런 보석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의 가계, 기업, 또 세계적으로 그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에 이 조정은 피해되는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모아놨던 쌈짓돈을 들어가야 되는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7월 27일 날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더 꼬꾸라질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긴축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뭐 금리 인하 혹은 최소한은 금리의 상승을 멈추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또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 채팅을 통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추려봤습니다. 일단 세계화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최고 투자처였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서 현재 그런데 이제 자국 우선주의 경향으로 가고 탈세계화 이런 기조가 흐르는 상황에서 G2 장기 투자가 유효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견해로 답변을 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G2의 탈세계화가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까지는 서로 친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선 서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푸틴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가 디플레이션 시기,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시기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으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름값 너무 빠져서 걱정이었는데 야 잘됐다 야 조금만 더 해줘라 아마 이랬을 텐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상 최악의 인플레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푸틴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바이든이 끝없는 강공 전략,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도 예전에 그 방송인을 살해했죠. 대사관으로 불러서 살해했다라고 해서 나는 살인자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오로지 정의만을 끝없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하고도 다 척을 져버리고 이랬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악당들은 이런 고인플레 시대에 고유가 시대에 희희낙낙하고 있고 매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오히려 러시아 편에 들으면서 유가를 훨씬 더 싼 값으로 벌크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룰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아주 아수라장인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개별 정치적인 환경보다는 그 기업의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국도 당연히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이 제품이 없으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으면 힘들겠죠. 하지만 글로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만큼의 많은 고객 기반과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방대한 자본력과
또 지금까지 축적돼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다 미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투자를 더더욱 미국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맨날 눈만 뜨면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다 팔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계 사람이, 저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세상이 다 망한다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베트남으로 가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미얀마로 갈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07을 또 돌파를 해가지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107점 거의 한 5까지 올라왔네요.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미국으로 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있고 투자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트렌드를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